안녕하세요. 여기는 심야낭독회 별밤 산책. 저는 여러분의 별밤 산책지기 임예은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공기가 참 선선하죠?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휴식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코너는 북큐레이션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도착해 있을까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충남 태안군에서 김영진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녀 둘을 모두 출가시키고 아내와 적적하게 사는 60대 남성입니다. 젊은 시절엔 직장 다니면서 또 자식들 키우느라 바빠 제 몸 돌아볼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새는 시간은 생겼지만 온몸 여기저기가 아프네요. 이미 노화가 시작됐지만 나중에 손주들과도 잘 지내려면 지금이라도 제 몸을 잘 돌보고 싶습니다. 건강관리 책 좀 추천해주세요. 네, 김영진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5, 60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책 소개해 드릴게요. 정의원 교수의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입니다. 저자 정의원 교수는 서울 한 병원의 노년내과 의사이자 노화 연구 교수입니다. 아직 40밖에 되지 않은 젊은 나이에 그가 왜 노인의학에 이렇게 푹 빠지게 됐을까요? 그건 그 또한 의대생 시절 공부와 스트레스, 또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이 가속 노화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이 가속 노화란 실제 나이보다 생물학적인 나이, 즉 신체 나이가 더 많은 현상을 의미합니다. 아직 30, 40대밖에 되지 않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빠르게 늙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자는 자본주의의 편안함이 노화를 앞당긴다고 주장합니다.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는 이 책 제목처럼 노화를 지연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려줍니다. 저자는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포엠을 언급했는데요. 이 포엠이란 미국 노인병 학회에서 만들고 또 보급한 개념으로 이동성, 마음 건강, 또 건강과 질병, 그리고 나에게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이 4가지 방법을 실천해 가속 노화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데요. 노화를 늦추고 더 건강해지는 방법,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가속 노화의 고리를 끊어내는 시작점, 내재 역량 관리. 현대사회의 근본적인 가설부터 잘못되었다.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복을 최대화하려는 노력 자체가 노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 근본적인 오류를 이해하고 약간의 불편을 감수한다면 남은 생애에는 편안함을 늘릴 수 있다. 반대로 끝까지 이 오류가 만드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을 수조차도 없는 극도의 번뇌 상태에 이르게 된다. 초대형 별장과 요트, 제트기를 보유한 신흥 재벌들의 마음에는 얼마나 번뇌와 고통이 많을까. 나 개인의 경험에 비추어 봐도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갖고 있으면 행복하다고 속삭이는 것들을 조차 물질적인 풍요를 얻어보았지만 번뇌는 줄어들지 않았다.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악순환의 원인과 해결이 직접적인 1:1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폭음을 지속해서 생긴 건강상의 문제는 당장 집에서 술을 치운다고 나아지지 않는다. 지방을 먹지 않는다고 몸에 지방을 뺄 수 있는 것도 지금 바른 자세로 앉는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바른 자세로 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은 2, 3차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요소가 무너져 있으면 악순환은 끝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악순환의 원리를 이해하고 광범위한 노력으로 그 원동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해결 방법이다. 그 시작이 내재 역량 경영이다. 내재 역량은
세계보건기구가 2015년에 제시한 개념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나이 들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다. 내재 역량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기능 요소 모두를 종합적으로 점수화한다. 질병 유무, 혈압, 운동 시간 등 가시적인 건강 지표뿐만 아니라 적절한 휴식, 마음 챙김, 인생의 목표와 자기 효능감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변수를 모두 고려하는 것이다. 삶의 요소를 다면적으로 관리해야 건강한 나이 들미 가능하기 때문이다. 내재 역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생물학적 노화를 앞당기는 악순환, 곧 가속 노화 사이클을 불러일으킨다. 예를 들어 직장인의 머릿속이 중요한 업무 현안으로 가득 찰 때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단기적으로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도와준다. 하지만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잉 축적되면 수면의 질은 떨어지고 자극적인 음식과 술을 탐닉하게 되며 운동이나 명상, 독서 같은 휴식 활동은 줄어든다. 장기적으로는 집중력, 판단력 등 인지 기능이 낮아지니 더 긴 시간을 앉아서 일하는데도 업무의 성과는 떨어진다. 그 결과 또다시 더 늦게까지 일을 하고 머리를 비우는 시간을 줄인다.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몸은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앓기 시작한다. 가속 노화를 경험하는 것이다. 건강의 주체가 되는 선순환의 시작. 자본주의 사회는 사람들의 번뇌를 키우고 집중력과 돈과 건강을 흡수한다. 여기에 코로나19로 더 많은 사람이 더 빠르게 가속노화 사이클을 만들며 고통을 겪고 있다. 다면적 내재 역량 관리를 위한 4가지 축. 그만큼 이루고 모았으면 골프 치고 와인이나 마시면서 살지.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느냐?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 등의 내재 역량은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능을 잃는다. 신체적, 인지적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 더 안락함을 찾고 그 안락함의 따분함을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쾌락을 찾는다면 내재 역량은 점점 감퇴한다. 아무리조차도 도달할 수 없는 행복의 신기루만 남아 비록 나이는 젊어도 몸과 마음은 극도로 노쇠한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 내재 역량은 꾸준히 개발해야 한다. 내재 역량이 낮은 상태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적절히 대처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큰 스트레스에 갑자기 노출되면 질병이나 질병에 준하는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겪으면 내재 역량을 점진적으로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내재 역량을 개발하면 큰 스트레스를 겪더라도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 가장 명확한 예로 스쿼트를 들 수 있다. 평소에 전혀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80kg의 스쿼트를 시도하면 무릎이나 허리에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신의 근골격계 내재 역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법이나 과도한 중량으로 운동을 하면 젊고 건강한 사람도 간혹 부상을 입는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전신의 근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운동하면 머지않아 부상 없이 80kg의 스쿼트를 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렇게 얻은 신체 기능도 그 뒤로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다시 잃는다. 이 때문에 사람은 평생 내재 역량을 향상시키거나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자녀가 최대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온실처럼 환경을 만들어주는 부모는
자녀의 내재 역량 약화를 조장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내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불편을 감수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 그러다가 특정 도메인의 성능 저하로 눈에 보이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제서야 드러난 문제를 덮기 위해 의사를 찾는다. 하지만 근본 원인을 찾으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문화, 세분화된 현대의학에도 문제가 있다. 대부분 드러난 현상 자체에만 주목하고 한 가지 도메인 이상을 확인하려 하지 않는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신체 문제를 정신적이지 않은 영역으로 판단해 진료 범위에서 제외하고, 내과에서는 검사에서 드러나는 뚜렷한 이상이 없으면 신경성으로 분류해서 대응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증상을 치료하는 중에도 잘못된 생활 습관은 끊임없이 지속되기 때문에 세월이 갈수록 몸은 더 아프다. 다니는 병원과 복용하는 약, 건강기능식품의 개수만 한없이 늘어난다. 스스로 내재 역량을 다면적으로 살펴보고 생활 습관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이러한 악순환을 경험하지 않기 위한 선제적인 활동이다. 내재 역량들을 잘 유지하면 생물학적 노화가 더딘 몸을 만들 수 있고, 그 결과로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을 얻는다. 즐기려고 추구하지 않아도 즐거움을 누리고, 나이가 들더라도 덜 노쇠해서 오랫동안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 그 결과는 세계보건기구가 이야기하는 건강하고 성공적인 나이듦이다. 성공적인 나이듦은 특히 지금 대한민국을 사는 젊은 세대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과업이다. 한국의 가분 수형 연령, 인구 구조 때문에 지금의 30에서 40대가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쇠했을 때에는 이전 소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더 젊은 세대로부터 신체적, 정서적 돌봄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자세, 운동, 식습관, 수면이 몸의 대사적 특성과 스트레스 반응에 영향을 주고, 이는 항상성 조절 체계와 연결된 잠재적 사고 체계에 영향을 준다. 식사, 기호식품 소비, 여가를 즐기는 방법은 보상 체계와 습관회로 사고 체계에 영향을 주며, 사고 체계는 세상을 대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한 가지 도메인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다른 도메인의 기능도 끌어내려진다. 모든 도메인의 상태가 엔드 조건으로 유지되어야 전반적 기능을 자연스럽고 윤택하게 유지할 수 있다. 안나 카레니나의 유명한 구절,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가 떠오르는 부분이다. 이 책의 다음 장에서부터는 각각의 내재 역량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접근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분류는 미국 병원협회와 미국 노인병학회 등이 만들고 보급한 4M이다. 이동성, 마음 건강, 건강과 질병, 나에게 중요한 것의 앞글자를 땄다. 이 네 기둥 안에서 삶의 태도와 방법, 그리고 조금은 세부적이기도 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운동 습관만큼 든든한 노후 자산은 없다. 사람들은 현재와 미래의 신체 기능을 연결해 생각하기 어려워한다. 사회체제와 통계의 해석, 보건의료 행정이 모두 그렇게 짜여 있기 때문이다. 또한 65세가 되면
갑자기 온몸이 노인의 몸으로 바뀔 거라는 막연한 착각도 한몫하는 것 같다. 이처럼 나이가 든 후의 삶이 현재의 삶과 완전히 분리된 먼 미래라고 생각하는 경향은 젊은 사람일수록 더욱 강한 듯하다. 그들은 짧고 굵게 살겠다고 호기롭게 이야기한다. 지금은 다른 중요한 일이 많아서 바쁘니 운동을 비롯한 몸 관리는 나중으로 미루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신체 기능은 생애 주기에 걸쳐서 연속적, 점진적으로 변화한다. 어느 순간 갑작스레 노인의 몸을 갖는 것이 아니다. 또한 점진적으로 노력해서 만들고 관리한 신체 기능은 갑자기 어딘가로 사라지지 않는다. 열심히 공부한 노력이 평생 인지 기능의 자산이 되고 안정적으로 구축한 자산 포트폴리오 역시 평생 의지할 수 있는 방호벽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운동의 과학적 효과. 이동성 도메인, 곧 신체 기능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은 언제, 얼마나 해야 할까? 수렵 채취 사회의 인간은 현대인에 비해 신체 활동량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과거 인간은 움직이고 먹고 쉬는 기계였다. 하지만 현대 도시인이 하루 종일 이동성 세부 도메인의 역량을 키우는데 모든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많이 운동해도 과연 유익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다. 운동의 총량과 이동성 세부 도메인 기능의 스펙트럼에서 정점에 있는 인구 집단인 전문 운동가를 연구한 것이다. 이들을 베테랑 운동선수, 시니어 운동선수라고도 한다. 모든 운동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나이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전문 운동가는 은퇴 연령을 훨씬 넘긴 후에도 해당 종목에서 계속 훈련하고 대회에 출전하는 사람들로 정의한다. 신체 기능과 노화 영역에서 연구 대상은 보통 50세 이상의 전문 운동가들이다. 전문 운동가들은 해당 연령 집단에서는 신체 기능이 가장 좋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들을 다시 연령별로 쭉 배열해서 비교해보면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세월의 효과만 분리해서 볼 수 있다. 그림 15-C에 나타낸 연령별 마라톤 최고 기록 곡선은 대규모 인구 집단의 평균적인 노화 정도를 나이에 따라 표현한 것과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보면 운동을 하나마나 하다 싶기도 하지만 그림 16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시대가 흐를수록 체계적으로 운동한 사람들은 노화를 경험하더라도 동시대를 사는 젊은 운동선수들의 점점 가까운 기록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평균 수명이 훨씬 짧고 양질의 식사를 하기 어려웠으며 운동의 세부 도메인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먼 옛날에 비해 근래에 운동을 배운 전문 운동가들은 신체 기능의 감퇴 속도가 훨씬 느려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체계적인 영양과 운동 방법에 대한 개념이 잡히고 건강관리 기술도 발달한 결과 덕분이다. 전문 운동가가 아니더라도 젊은 성인기에 운동을 많이 한 집단은 운동을 별로 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노년기의 신체 기능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노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발생도 당연히 유의미하게 적고 인지 기능도 좋다. 또한 주로 앉아서 생활한 사람들의 심폐지구력은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젊은 성인 인구 집단의 하위 20% 이하로 쇠퇴한다. 반면 전문 운동가들의 심폐지구력은 나이가 들어도 젊은 성인 인구 집단의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기능을 유지한다. 이 모든 결과를 종합하면
누적 운동량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부작용 없는 치매 예방약. 고강도 운동을 할 능력을 젊어서 갖춰놓으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더 있다. 숨이 가쁘고 땀이 뻘뻘 나게 운동하면 미토콘드리아의 생성을 돕고 복부 지방을 태우며 근육이 에너지를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혈관이 탄성을 유지하며 뇌와 근육에서는 뇌세포의 회복을 촉진하고 노화 속도를 늦추는 유익한 호르몬들을 만들어낸다. 중추신경계의 여러 회로도 불꽃처럼 켜지는데 이는 그 자체로 부작용이 없는 항우울제이자 진통제로서 효과가 있다. 고강도 운동을 하는 동안 이메일이나 스마트폰 알림 같은 외부 자극에서 잠시 벗어나 몸의 감각과 호흡에 집중하면 그 자체로 마음 챙김이 된다. 이러한 여러 효과를 반영하듯 일상에서도 격렬하게 운동하는 선수들은 기억력, 집중력을 포함해 전반적 인지 기능이 훨씬 잘 보존되어 있다. 이런 증거들을 종합하면 고강도 운동을 꾸준히 하는 습관은 부작용이 별로 없는 치매 예방약을 평생 복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러한 신체 기능 자산을 쌓으려면 가능한 한 젊을 때 운동 능력을 키워 놓아야 한다. 이상 소견이 쌓여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발생하면 질환과 복용하는 약들 때문에 상당히 제한된 운동밖에 할 수 없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호르몬의 변화, 대사체계의 변화, 신경계통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같은 강도로 운동하더라도 그것이 기량 향상이나 근육량 증가로 이어지는 폭이 줄어든다. 또한 근골격계 노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관절의 가동 범위가 제한되며 유연성이 떨어져 운동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부상은 더욱 커진다. 여러 제약이 있어도 노년기에 운동을 처음 시작해서 전문 운동가에 준하는 기량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언어나 악기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어릴 때 현저히 높은 것처럼 이동성 도메인의 기능을 강화하려면 일찍부터 신경 써야 한다. 이동성 도메인의 역량을 키우는데 시간을 아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바빠서 운동을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파괴하고 있다고 광고하는 것임을 자각해야 한다. 노년기가 되면 한 사람이 평소 걷는 속도는 그 시점에서의 기대 여명을 얼추 반영한다. 노년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평소 보행 속도를 초속 1m로 유지하면 10년 내에 사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사나 예측하기 어려웠던 암으로 인한 사망을 제외하면 이동성 내재 역량은 사람의 건강 전반을 반영하는 단적인 지표라 할 수 있다. 노후를 위해 정말 최소한으로 필요한 운동량은 적어도 한 번에 30분 이상 고강도 운동을 꾸준히 주 2회 이상 하는 것이다. 젊을 때 국민연금을 납입해서 노후를 대비하는 것처럼 이 정도는 해야 이동성 도메인의 기능을 저축해 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라면 이런 운동을 너무 갑자기 시작하지는 않는 것이 좋다. 대신 점진적으로 근력, 유연성 등 세부 도메인의 역량을 키워나가면서 운동 강도와 지속 시간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해서 갖춘 이동성 내재 역량을 노후 자산을 관리한다는 생각으로 평생 동안 꾸준히 가꾸고 돌보면 된다. 담배보다 무서운 술.
전 세계적으로 15에서 49세의 젊은 성인에게서 조기 사망과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은 단연코 술이 1위다. 알코올은 분자 생물학적으로 여러 가지 가속 노화 기전을 활성화한다고 알려져 있다. 알코올은 조금만 복용해도 신경계 독성이 있으며 그 독성은 누적될수록 큰 폭으로 증가한다. 과거에는 정말 술을 오랫동안 많이 마셔야 알코올성 치매나 소뇌 기능 장애 등 신경퇴행성 질환에 걸린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영상 분석 기술이 발달하면서 알코올이 소량만 축적되어도 신경계 노화가 가속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알코올은 자연적으로 과실이 발효되면 극미량 형성된다. 육종 기술이 발달하기 이전 별로 달지 않았던 숲속 열매에서 만들어지는 알코올 도수는 고작 1% 언저리에 불과했다. 미량의 알코올은 지방과 마찬가지로 고품질 연료 역할을 한다. 과일에 미량의 알코올이 생성된다는 것은 곧 당도가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술 취한 원숭이 가설에 따르면 양질의 에너지원을 구하는 것이 주요 과제였던 유인원은 알코올을 좋아하도록 진화했을 것이다. 뇌가 고품질 영양소인 단맛과 지방을 좋아하도록 진화한 것과 마찬가지 원리다. 이렇게 수렵 채취 사회에서 생존 기제로 사용되던 사람의 뇌는 농경과 산업 기술의 발달과 만나면서 문제를 일으킨다. 가장 쉽고 싸게 구할 수 있는 칼로리 섭취원이 단순당과 정제 곡물이 되어버린 것처럼 인류는 자연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고농도의 에탄올을 쉽게 대량으로 섭취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많은 현대인이 실질적으로 당 중독 상태에 빠져 있듯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상습적인 알코올 섭취를 문화 관습적으로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술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잘 줄이지 못하거나 술 때문에 몸이 나빠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술을 계속 찾는다거나 술 한 잔이 무척 당기는 경험을 자주 한다면 알코올 의존증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알코올 의존증은 매우 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한국 40대 남성의 고위험 음주율은 무려 30.1%였다. 한국에서 고위험 음주율은 남자는 한 번의 술자리에서 7잔 이상, 여자는 5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시는 사람의 분율로 정의하고 있다. 서구의 연구에서 이야기하는 중증도의 음주나 마인드 식단에서 허용하는 하루 한 잔까지의 와인 섭취를 훨씬 뛰어넘는 양이다. 알코올은 초강력 뇌 가속노화 물질이다. 알코올 사용장애, 그 중에서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사람의 뇌 노화 정도는 30대에서는 같은 또래에 비해 2에서 3년가량 심하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정도가 가팔라져서 60대가 되면 같은 또래에 비해 12년 정도 노화 정도가 진전된다. 한국 기준으로 고위험 음주로 분류되고 서구식 기준으로는 알코올 의존증을 경험한 사람은 뇌 가속 노화를 실시간으로 경험하는 셈이다. 고위험 음주에 빠진 한국 40대 남성이 60대까지 해당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같은 또래보다 치매 발병을 12년 앞당기는 결말을 맞는다. 적은 음주량도 뇌 가속 노화를 유발한다. 그림 22-B에서 볼 수 있듯 지난 3개월 동안 누적 총 300단위 정도의 술을 마셨다면 마시지 않은 사람에 비해 뇌 노화가 5년 이상 빠르게 진행되어 있다. 이 양은 하루에 막걸리 한 통 정도를 꾸준히 마신 정도임에도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
알코올은 광범위한 수용체에서 작용해서 낮은 용량에서는 기분을 가라앉히고 중간 정도의 용량에서는 기분을 흥분시킨다. 고용량을 섭취하면 몸을 가누지 못하고 기도를 스스로 유지하기 어려워지며 자발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화학 물질이다. 선택적으로 수용체에 작용하는 수면제보다는 마구잡이로 뇌 기능에 영향을 주는 본드, 신어 등 유기용매와 흡사하다. 혈중 농도의 안전 범위가 그다지 높지도 않다. 체중이 70kg인 남성이 맥주 500ml를 먹고 90분 이내인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가 되는데, 이는 억제되어 있던 감정이 풀어지고 말이 많아지며 기분이 좋아지는 상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여기에 4배 정도 되면 만취 상태가 되어 똑바로 걸을 수 없으며 10배인 0.3%가 되면 기도 유지가 되지 않아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본드와 마찬가지로 알코올은 직접적인 신경계 독성이 있어서 신경세포 자체와 신경섬유를 둘러싸고 있는 피복을 계속해서 손상시킨다. 또한 알코올은 분해되면서 세포에 대사적 스트레스를 일으키며 대사 중간 생성물인 아세트알데히드의 독성은 온몸이 마치 세균에 감염된 것과 비슷한 염증 상태를 만든다. 이런 기전을 통해 두뇌의 다양한 영역이 빠른 속도로 쪼그라들면서 중추신경계의 기능도 떨어진다. 이때 자제력과 의사결정 능력, 감정 조절, 기억력, 균형 감각 등 광범위한 영역이 점진적으로 파괴된다. 알코올을 오랫동안 섭취하면 스트레스 호르몬도 비정상적으로 반응한다. 기저 상태에서 코르티솔 수치도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며 그 독성은 심혈관계로도 파급되어 혈압이 오르고 심방세동 등 부정맥에 취약한 상태가 된다. 이런 모든 변화는 마음의 엔트로피를 극단적으로 높이므로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 더욱 취약해진다. 알코올 의존증에 빠진 사람은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린 사람과 비슷한 뇌 상태가 되는 것이다. 술을 마시고 자면 수면 구조가 망가지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잠을 자더라도 뇌는 제대로 휴식하지 못한다. 염증 상태와 코르티솔 수치가 상승하면 근육을 분해하고 복부 지방을 축적시키기도 한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변화는 하루 종일 술만 마시다가 알코올성 간경변이 발생하는 전형적 알코올 의존자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고위험 음주에 해당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경험하는 변화다. 이렇게 온몸으로 퍼지는 알코올 섭취의 가속노화 효과는 분자 생물학적 방법으로 측정한 생물학적 나이로도 관찰될 정도다. 약간의 술은 정말 건강에 좋을까? 술의 해양 역시 관찰 연구 기법 때문에 상당히 과소평가되어 있다. 대규모 인구 집단에서 음주량에 따라 심혈관계 질환이나 사망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관찰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술을 아예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 하루 1에서 3단위 정도 술을 마시는 사람의 관련 질환 발생률이 오히려 낮게 나타난다. 현재로서는 소량의 알코올에 혈관 이완 효과와 스트레스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이런 현상을 항산화 물질인 레스베라트롤을 섭취하려면 와인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프렌치 패러독스로 설명하기도 한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의미가 있을 만큼 레스베라트롤을 섭취하려면 와인을 1000잔쯤 마셔야 하므로 프렌치 패러독스는 적절하지 않다. 과학자들은 몇몇 관찰 연구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과
지속 가능하게 소량만 술을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자세히 분석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 집단에는 질병과 복용하는 약 등 건강 때문에 술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국민건강영양조사원 자료를 분석한 연령대별 다소비 식품 비교에 따르면 맥주는 식품 종류별 소비 순위에서 50대에서는 4위를 차지하다가 60대에서는 12위, 80대에서는 순위권인 30위 밖으로 밀려났다. 비슷하게 순위가 밀려나는 식품은 돼지고기다. 50대에서는 9위, 60대에서는 16위를 차지하다가 80대에는 역시 30위 밖으로 밀려났다. 질병과 노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술과 고기를 자유롭게 먹는 것은 젊고 건강함을 방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같은 연령대, 즉 40에서 49세나 50에서 59세에도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마실 수 없어서 못 마시는 사람들이 꽤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관찰 연구에서는 이런 요인을 완전히 소거하기 어려워서 아주 소량의 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미래의 사망이나 질병 발생 가능성이 낮게 측정되는 것일 수 있다. 반대로 정말 한 잔 정도까지만 지속 가능하게 술을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은 전반적인 몸과 마음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높다. 술은 담배에 비해 중독성이 훨씬 강하다. 담배를 하루에 딱 반 개비만 피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보다 중독성이 강한 술을 이렇게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은 남들보다 보상회로가 중독물질에 무덤덤하거나 자제력이 높다는 뜻이다. 이는 생활 전반의 규율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술이라는 자극을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 접하는 하나의 도전이라고도 생각한다. 도전에 맞닥뜨렸을 때 중독되지 않거나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잘 살아남을 가능성은 일종의 현대적 자연 선택 기전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마인드 식단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당신이 정말 하루에 와인을 최대 한 잔 정도만 즐길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면 일단 축하한다. 당신은 지금의 절주 상태를 유지하면서 술을 즐겨도 좋다. 하지만 한 번 마시기 시작하면 자제하지 못하고 계속 마시게 되거나 알코올 의존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술을 끊는 것이 좋다. 그동안 술을 즐기던 상황이라 이 말을 듣고 무슨 낙으로 살지 하는 생각부터 들었다면 이미 보상회로에 문제가 있는 상태이므로 더더욱 술을 끊어야 한다. 술을 끊고 보상회로가 정상화되어야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몸과 마음에 이로운 여러 가지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술을 끊는 것도 처음 2에서 3일이 가장 힘들다. 그 기간을 넘기기 어렵고 저녁만 되면 술 생각이 나며 잠이 오지 않고 가슴이 쿵쾅거린다면 의사에게 금단 현상을 완화하는 약을 처방받아서 단기간 사용하는 것도 좋다. 술 때문에 망가진 뇌를 회복하고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 다시 술을 마시지 않게 도와주는 최고의 보약은 운동과 마음 챙김이다. 마음 건강에 내재 역량이 좋아지고 습관이 서서히 흐릿해진 후에도 지치거나 목이 많이 마르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시원한 맥주 한 잔이 생각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때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잠인지, 물인지, 양질의 식사인지, 마음챙김 명상인지 살필 수 있게 된다. 술 한 가지만 억지로 끊는다고 술과 작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전반적인 내재 역량 도메인들의 상태가 함께 좋아져야 한다.
익명의 알코올 의존자들 모임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도 비슷한 문제를 겪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술 자체가 아니라 정서, 사회적인 내재 역량을 지지받는 요인이 상당 부분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음주로 일어나는 뇌 위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생물학적 가속노화 현상은 금주를 시작하면 빠르게 회복된다. 첫 한 달 동안 회복 속도가 가장 빠르고 대부분은 6개월 내에 회복되며 1년이 지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된다.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상당히 진전된 뇌 위축마저도 크게 개선될 수 있다. 단, 술을 다시 마시기 시작하면 뇌 위축은 급격히 재발한다. 자신은 이미 늦었으니 즐겁고 편하게 살다가 죽겠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 이런 자세는 자신에 대한 폭력일 뿐 아니라 고장난 자신을 상당 기간 돌보아야 할 주변 사람들에 대한 무책임한 테러 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하던 음주 습관의 기저에는 그저 더 높은 밀도의 에너지원을 선호하는 생존 기제와 그에 따른 뇌의 화학적 특성이 깔려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보자. 사회적 노쇠에도 대비해야 한다. 사람은 평생 사회와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관계를 형성한다.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넓은 의미의 사회 자원을 형성해서 개인의 삶에서 안전망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질병이나 인지기능 저하, 이동성 저하 등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사회 자원은 개인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돌봄을 제공하는 주요 경로가 된다. 사람에게는 사회적 욕구도 있다. 소속감이나 유대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얻는데 이는 진화적으로 보존된 생물학적인 현상이다. 실제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때 옥시토신, 세로토닌 등 행복감, 안녕감을 주는 화학물질의 움직임이 측정된다. 사회자원은 개체를 형성하는 복잡 적응계의 구성 요소이자 중요한 내재 역량이다. 사회적 관계가 만들어주는 정서적 안정감은 다른 도메인과도 연결된다. 잘 들어보셨나요? 이 포엠 건강유지법은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또 실천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만 한다면 몸이 좋아지는 걸 며칠 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 건강 개선 속도도 빠르고 또 수명 연장의 폭도 최소 12년 이상일 정도로 아주 극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실천해 보셔야겠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밤, 별밤 되세요.